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 30강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자의 질환이라고 하면은 현재 대상자 갖고 있는 질환 같은 걸 얘기하겠죠. 편마비가 된가, 치매인지 혹시 파킨슨 질환인지, 또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연화 곤란이 있는지, 또 혹은 뭡니까, 또 삼킴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심적 특성도 물론 파악해야 돼요. 특성에는 심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다음 대상자 욕구,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요양보호사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활 방식. 여러분 생활 방식 어떤가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 가지고 바로 식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생활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늦게 식사하는 분도 계세요. 가치관에 대한 부분도 존중하고, 이분이 살아가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 가치관, 이런 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요양보호사 케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요양보호사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대상자의 방식입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술을 하도록 격려하고, 수술할 수 없는 것만 요양보호사가 지원한다. 요거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 아시죠? 잔존 능력을 파악하라. 무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도 정상적인 양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한 손이 또 능력이 상실했을 때 나머지 한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양쪽 눈에서 한쪽 눈이 시력이 잃었을 때 한쪽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할 수 없는 것만 요양보호사가 케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교양기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4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 대상자의 판단,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인지능력이 없을 시 어떻게 한다? 보호자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인지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치매 어르신이에요. 치매. 자, 5번,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사물에 대한 애착이 무척 많아요. 사물에 대한 애착. 사물의 애착이 많아요. 이거 뭐예요? 노인의 심적 특성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물품을 버리거나 혹은 그걸 사용할 때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많이 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래요. 함부로 옮기거나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곳, 장소에 비치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장소를 옮겨버렸다 그러면 어르신 당황하게 돼요. 이 물건이 없어져 버린지 알고, 혹은 또 잃어버린지 알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를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르신들이 스스로 옮기게 놔둬야 합니다. 절대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을 청소하고 나면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반드시 어르신들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짜 하찮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버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르신이 버리기를, 정말로 이 물건이 지저분해요. 버려야 할 물건인데 어르신께서 못 버리시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가족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요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어르신께 못 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동참하는 가운데 버리는 방법도 있고, 가족보다 직접 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자, 이거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에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이다. 기록의 원칙. 자, 어떻게 기록해요?
자, 육가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한다.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은 그 환경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고무장갑 같은 것도 공장 사용해서 다시 또 헹궈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깨끗하게 또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일회용 장갑은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야, 이건 중요성이 나왔네요. 중요성. 자, 신체활동 지원. 대상자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이다. 신체활동 지원은 신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체에 대한 부분.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 볼까요?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몸단장,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면도움에는 세면을 돕기 위해서 그 세면용품도 준비하는 것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자, 다시 한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도움이 있는데 세면할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 물품이 필요합니다. 준비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도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세면도움이에요. 그리고 지켜보고, 세면하는데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면하는데 지도하는 것까지도 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머리 감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건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물품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어떻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시 필요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자, 신체활동은 직접적인 활동이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은 간접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신체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신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옷을 입히려 그래요. 옷 입히기는 뭐예요? 옷 입히기는 신체활동이죠. 그럼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옷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옷 세탁하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 지원이잖아요. 세탁하지 않고 더러운 옷을 그냥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신체활동 지원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지원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 빨래, 청소, 정리 정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장보기도 있어요. 장보기. 장보기는 뭐예요? 자, 장보기는 일단은 식재료 구매하기잖아요. 식재료 구매하기. 식재료 구매하기. 요것이 장보기예요. 요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식사도움이라는 예를 한번 볼까요? 식사도움이라는 건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하고 배설도움에는 배변으로 더러운 옷을 세탁하고 방이나 옷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핵심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자립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하다.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 지원을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하다.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을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얘기예요. 자, 볼까요? 신체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이 선행돼야 한다. 신체활동 지원 없어도 일상생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고 나서 신체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일상생활은 단독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체활동은 단독으로 이룰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식사 준비 볼까요? 자,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한다. 누구와 함께 정한다? 대상자와. 요양보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해둔다. 어떤 식사와 관련 특이사항일까요? 이분은 짜게 드신다. 혹은 뭐 맵게 드신다. 혹은 이런 것들, 혹은 또 국물을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 다 기록해야 되겠죠. 혹은 또 그 나물 종류를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셔야 돼요. 이런 거 특이사항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은 씹기가 가능한가? 저작 기능이 있는가? 저작 기능이 없는가? 그 다음에 또 연화작용이, 연화곤란이 있는가? 연화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준비해둔다. 이건 뭐예요? 한 번에 막 일주일 분량을 한다. 2, 3일 분량을 한다. 이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보통 하루 분량을 하루 분량. 하루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약을 준비를 하면 나중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많은 약을 섭취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낭비잖아요. 비용의 낭비가 발생이 되게 해요. 그래서 경제적 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만 준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물품의 구매 내역은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자, 오늘은 뭐 김치찌개를 한다 그래요. 김치찌개를 하는데 무슨 물품이 필요한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싫어하는 건 어르신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르신들은 그 낭비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자, 다음 구입 후 영수증과 잔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보호자한테도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할 때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물품을 구입하고 나면은 영수증과 잔돈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사용했고 잔돈은 얼마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식재료 구입. 식단을 작성하고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든다. 자, 맞죠? 자, 식단을 오늘 뭐뭐 해야 할 것인가 미리 식단을 작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가 무엇인가, 또 양은 어느 정도인가, 어르신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얼마 정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구매 목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냉장고 등을 열어봐야 돼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주위에 혹시 식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필요한 양만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하고 왔더니 식단을 이제 재료를 만들려고 했더니 다른 냉장고 열어봤더니 있는 거예요. 양파도 있고 막 두부도 있고 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나머지 새로 구입했던 것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많은 양을 섭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양 먼저 식단을 재고 나서 그 다음에 식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아시겠죠? 필요한 양만 구입해야 됩니다.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유통기간. 여러분, 유통기간 확인은 어르신들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유통기간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유통기간을 확인하는데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는 게 좋아요. 유통기간이 짧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긴 것이 좋다. 짧은 것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못되면은 이것을 바로 소모해야 되는데 소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긴 것을 확인해야 한다. 자, 재료 조리 방법 볼까요? 저장 능력이 저하됐어요. 씹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부드러운 재료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 준비한다. 쭉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연화 능력 저하, 재료를 푹 끓이거나. 연화 능력이 뭐예요? 삼키는 능력. 자, 삼키는 능력이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재료를 푹 썰으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고 막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소량씩 나누어준다. 그랬어요. 자, 조리 방법 볶기 볼까요? 볶음이라고요. 볶음 어떻게 해요?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는다. 자, 그래서 보통 5에서 10초 딱 넣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딱 봐가 좀 덜 익혔다 그러면 5초 더 연장.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삶기 볼까요? 삶기. 육류는 오래 삶고 생선은 오래 삶지 않는다.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생선은 오래 삶으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육류는 오래 삶고 생선은 오래 삶지 않아야지 생선 맛이 살아있고 부드러워집니다. 자, 튀기기. 기름이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한다. 이게 튀기기는 어떻게 해요? 유황이 기름기를 적게 하는 게 좋죠. 기름기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무침. 노인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무침은 여러분 식욕이 없을 때 무침을 한번 해서 드시면 식욕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침은 노인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조리 방법이에요. 찜. 처음에는 센 불, 나중에는 약한 불로.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조리 방법. 찜 처음에는 센 불로, 나중에는 약한 불로 가열한다. 잊지 말아야 꼭 기억하세요. 자, 굽기. 오래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딱딱해지고 퍽퍽해져요. 그죠? 그래서 굽는 것도 오래 구우면 안 답니다. 적당히 구워야 한다. 적당히 구워야 한다. 자, 노인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볼까요? 영양관리의 중요성. 여러분, 영양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양관리를 못하게 되면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쇠약하니까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영양 공급이 노인들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 뭘까요? 에너지 요구량 감소. 자,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르신들에게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움직이는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양이 감소돼요. 노인의 특성은. 그 다음에 감각기능 감소. 오감 얘기하는 거. 오감.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촉각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침 분비의 감소. 침 분비가 감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건조해지죠. 입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데도 까칠까칠해지고 식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침이 충분히 안에 구강에 충분히 침 분비가 잘 되면은 식욕도 늘어납니다. 장 운동의 감소. 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 운동 활동을 안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음식 들어가는 양도 적고, 그러니까 장 운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장 운동이 감소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변비가 변비가. 그죠? 자, 치아 손실 및 씹기장애. 연세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잖아요.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고, 틀니도 전체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도 있고, 그러지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씹기장애가 발생해요. 치아가 없으니까 씹기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혹은 또 갈아서 드시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능력 감소. 소화능력 좀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화액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소화액 분비도 안 되고, 또 침도 분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화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인의 특성이요. 노인의 신체적 특성.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 특성 무조건 감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소된다.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 자, 고려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소화가 잘 돼야 된대요. 양질의. 자,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소화가 잘 되는 질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 복합당질을 이용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 모든 노인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아요. 근데 복합당에 맞지 않는 사람. 자, 만성 신부전 환자. 그러니까 혈액투석 하시는 분이죠. 혈액투석. 이런 분들은 복합당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 복합당 안 좋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다. 식물성 기름이에요. 동물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성은 좋지 않다. 자, 다양한 색의 식품을 섭취한다. 오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색 푸드 얘기했잖아요.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뭐 검정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색 푸드, 세계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예방한다.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은 갈증 반응이 없어집니다. 갈증 반응의 감소. 자, 여러분 보세요. 수분 섭취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수분을 섭취하지 안 하는 이유. 갈증 반응이 감소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루 6잔에서 8잔을 거의 시간을 맞춰서 습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연세 드신 분들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떨어져요.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의욕이 떨어지고, 그죠? 몸의 신진대사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어떤 그 기능 모든 것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다. 하루 6잔에 8잔. 요것이 보통 1.2에서 1.5리터예요. 많게 드시는 분들은 2리터까지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냐면 연세 드신 분이 갈증 반응이 감소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안 해요. 잘. 하루 종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노인의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갈증 반응의 감소. 아시겠죠? 자, 식사 관리의 중요성.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사 관리는 뭐예요? 적정량, 적정 시간, 적정 양, 다양성 이런 것들에 해야지만이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만 과다하게 복용하고 어느 한 부분만 부족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식사의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맞는 영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짜거나 단 음식을 제한하고 담백한 음식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 짜거나 달거나 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음식 제품, 적정산 양. 야, 균형성. 이것은 균형성이 균형성. 이건 다양성. 그다음에 여기 이건 적절성. 그래서 적절한 양, 다양한 식품, 균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복용해야 됩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자, 약물 복용.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드시기면 먹을수록 안 좋아요. 근데 약하고 우리 건강식품하고는 달라요. 약하고 건강식품은 다릅니다. 약은 뭐예요? 질환 때문에 먹는 약이죠. 그래서 이 노인의 약물 복용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체내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노인의 약물 중독은 신진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영양소 흡수일 뿐만 아니라 효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복용해야 할 약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복용해야 할 약, 고혈압 약, 그 다음에 당뇨병 약, 그 다음 파킨슨 약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신부전 약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하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막 이상하게 관절염 약 드시면 안 좋아요. 아시겠죠? 관절염 약은 진짜 염증 약 같은 경우는 신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고혈압 약, 비타민 B6 결합, 칼슘 보충제. 칼슘 보충제는 고혈압 약은 비타민 B6를 결핍시킨대요. 칼슘 보충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뇨제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 무기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뇨제가 뭐예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이잖아요. 이것은 칼슘이나 아연, 마그네슘 등 무기질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이뇨제 양을 많이 복용하면 안 됐죠. 이뇨제 양을 사용할 경우는 또 어떤 성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고혈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 부모님한테는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가 적정한 양을
드려야 되는데 과도한 양 복용은 안 좋다. 자, 주요 질환번 식단 관리 보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 과식하지 말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까요? 당뇨병 환자 다식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뇨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다른 말로 갈증이 많이 나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갈증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소변을 많이 싸니까 갈증이 많이 나. 밖으로 수변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증이 나죠. 그죠? 또 갈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식.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나트륨 등도 많이 섭취할 거 아니에요. 나트륨이 많이 섭취하니까 다음이 나타나는 거죠. 갈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죠? 이래서 결과적으로 체중이 감소됩니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당뇨병 환자는 어떨까요?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 찌린내가 노랗고 찌린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당질을 섭취를 피하고, 단순당 뭐예요? 설탕, 꿀, 사탕, 초콜릿, 젤 같은 걸 피하고, 복합당질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식품에서 만들어지는 당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이나 이런 채소 같은데. 그냥 잡곡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생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생채소 주스보다 생채소가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섭취, 보리밥, 우유, 사과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연세 드신 분, 또 당뇨병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 당뇨병 대상자 식사 관리. 지방 섭취를 줄인다. 왜 지방 섭취를 줄일까요? 지방 섭취를 줄인다. 여러분, 저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질 않습니다.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쌓인다는 얘기죠, 지방이. 예,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어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뇨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무기질 흡수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 사용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술을 제한한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자,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는 사탕이나 과일 주스, 설탕이나 꿀, 우유 등을 먹인다. 여러분, 저혈당 증상, 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지러워요. 정신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요. 그 다음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등짝에, 또 목에 식은땀이 쫙 흘러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자, 이럴 때 저혈당 증상이 일어날 땐 바로 사탕이나 설탕, 과일 주스 이런 걸 먹여야 됩니다. 자, 고혈압 대상자 식사 관리. 소금 섭취,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섭취는 좋지 않아요. 이거보다 좋은 거 식물성 지방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 식물성 지방 섭취를 하는 게 권장해야 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인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여러분 칼륨을 어떻게 해요?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해 가지고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나트륨을 먹여야 할 때가 있어요. 식사하다 보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이 칼륨 식품을 먹으면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요?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들이요. 고구마, 바나나, 감자 같은 것도 그렇죠. 사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한다 그래요. 이런 식품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식품이에요. 복합당질,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카페인, 함유 음료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다 맞죠? 현미밥, 잡곡밥, 두부, 야채, 달걀, 찔망 다 아주 좋아 이거요. 이런 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자,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 요 장애가 있네요.
밥을 말아 먹지 않고, 왜 밥을 말아 먹지 않을까요? 밥을 말아 먹을 경우 물이 많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요. 식기장애와 삼킴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국수와 떡은 잘라서 먹는다. 왜? 이게 삼킴장애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식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과일류는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과일류는, 자, 이것도 한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그래서 과일을 잘게 잘라는 뜻이에요. 식비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삼킴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게 잘라야 된다. 유제품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제품을 섭취한다. 야, 왜 그럴까요? 마시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떠먹는 제품, 약간 좀 그 묽은 제품 먹으란 뜻이죠. 그래서 우유보다는 요플레 같은 거 떠서 먹는 거 좋다는 얘기예요. 요플레 같은 거에. 자, 앉은 자세로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앞으로, 턱은 몸 안쪽으로 약간 기울는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빤딱에 서 있는 거, 앉는 것보다 몸을 약간 앞에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턱을 당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작은 숟가락. 여러분 숟가락이요. 크면 클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큰 숟가락에 밥만 떠먹는다고 얘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밥만 떠먹으면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숟가락을 적은 숟가락으로, 어린 숟가락보다 좀 어린 숟가락 좋죠. 그 정도는 좋아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30분, 어떻게? 반자위로 30분 정도 앉혀 있는 거예요. 반자위로 30분 앉혀 있게 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변비 대상자 식사 관리. 이제 변비예요. 자,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류, 생과일, 생채소. 자,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주스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이건 저잔여식이 식품이잖아. 저잔여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변비를. 왜? 저잔여식이 들어가니까 대장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좋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루 8잔, 6잔에서 8잔이에요. 커피, 녹차, 맥주는 제한해야 한다. 안 마시는 게 좋아요. 해조류나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해조류나 견과류를,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변비는 해조류나 견과류,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갖는다. 골다공증 대장자의 식사관리. 골다공증이 뭡니까? 골다공증이 뼈의 골밀도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송송송 뚫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면 쉽게 골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분들한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 자, 칼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영양소 결합이 돼야지만 흡수되죠? 비타민 D. 비타민 D와 결합이 돼야지만이, 비타민 D와 결합을 해야지만이 칼슘이 흡수가 돼요. 비타민 D는 어디가 많이 있어요? 햇빛. 햇빛에가 거의 90% 정도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나머지 10%는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햇빛으로 섭취하는 게 좋죠. 건강에 좋고. 자,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 하루 1회 이상. 자, 우유 및 유제품 하루 1회 이상. 자, 그래서 보통 저는 한 500ml 정도 딱 좋아요. 500ml 정도.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 여러분, 우유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은 안 좋습니다. 사실은. 자, 콩이나 두부 요리를 섭취한다. 야, 유제품 콩이나 두부 요리를 섭취한다. 색이 진한 녹색 재료와 해조류를 섭취한다. 충분히. 아시겠죠? 채소류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한다. 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 산책, 등산 등의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좋다. 체중 부하 운동. 다른 말로 체중 부하 운동. 부하 운동이 뭐예요? 부하가 위에 체중을 누르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누르는 힘. 체중을 과하게 실은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골다공증에는 걷기, 산책, 등산.
자, 여기까지 우리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다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왜 하냐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강의를 올릴 경우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들어와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원장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에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1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